네, 아시는 분도 반가운 분 계시고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반갑고요. 저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그 임팩트 투자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미션으로 하는 재단이고요. 오늘 이 자리는 이 저희가 임팩트 투자 이야기할 때 재단들이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실제로 그렇지 않은지, 그다음에 왜 그걸 활성화하는 게 필요한지 이런 얘기들을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속 활동해 오신 분들, 그다음에 각자 자기 기관에서 그 문제를 풀려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계신 분들을 좀 모시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이야기와 뭐 구체적인 실천 방안 이런 얘기들을 1시간 동안 나눠보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 10분 정도는 객석 코멘트를 받고 또 저희도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힌트를 얻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니까요. 이따가 한 10분 정도 이야기 시간에 의견 활발하게 주시면은 그 포함해서 저희가 마무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사회적 가치 페스타 2025 소박 사회투자 활성화 세션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션명은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의 제안입니다. 이 생태계라는 말이 들어가면 굉장히 아스트랄해지죠. 이 사회적 금융 생태계 하면은 투자자, 그다음에 수요자, 그리고 그 둘 간을 연결하는 중개기관, 뭐 원론적으로는 금융기관, 그리고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생태계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임팩트 창출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투자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는 공익재단들이 참전을 해야 한다. 무대 위에 올라와야 한다라는 게 생태계의 오랜 과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 발제를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동천의 이희숙입니다. 앞에서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사회 투자가 활성화되려면 결국 돈이 모여야 되고요. 근데 이제 돈이 나올 때가 사실은 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공익법인으로부터 사회 투자를 좀 더 많이 끌어낼 수는 없을까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익법인이 얼마만큼 캐파가 있는지 좀 살펴보시면 지금 전국에서 이제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이 한 4만여 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부금이 연 16조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모금되고 있습니다. 사실 모금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여전히 이제 16조라는 재원은 굉장히 큰 돈이고요. 그래서 이 16조는 매년 이렇게 모금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익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200조 정도 됩니다. 한 절반 정도는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고요. 절반 정도는 금융으로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금융 재산은 주로 이제 예금 형태로 그냥 우리 법인이 5억, 10억, 몇십억, 300억을 예금에 넣어놓고 이자만 받고 있는다던가 이렇게 이제 묶여 있는 자산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자산이 실제로 사회 투자에 흐르고 있는가 이런 걸 좀 살펴보면 사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탑 30 이제 재단 분석해 보면은 한 47% 정도가 임팩트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조사해 봤을 때는 실제로 이 공익법인들이 임팩트 투자에 참여하는 경우는 한 2%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왜 이렇게 투자를 안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인터뷰를 해보면 이제 나오는 내용은 일단은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빌려주는 거 그다음에 자본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공익법인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제한이 5% 10% 제한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법적으로 못한다 이런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빌려주든지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이걸 투자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내 목적 사업, 뭐 장애인을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투자라는 것과 엮이면서 내 목적 사업에 썼다라고 기재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익 사업에 썼다라고 기재해야 되는지 회계 관리를 모르겠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모르겠다. 마음대로 했다가는 나중에 국세청한테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못하겠다. 이런 수요도 이제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단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사회 투자를 하기 위해서 모금을 해서 그 돈으로 사회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 모금이 또 기부금품법에 따라서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기부금품법은 즉시 지출 가능한 거를 모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돌아오는 거는 모집 등록을 안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잘 하려면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임금 규제들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허들로서 주식 규제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5%, 10%, 20% 정도의 제한이 있고 사실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나 이제 일본 일부 제한이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투자가 가장 활성화된 곳은 이제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왜 활성화됐느냐? 그러면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 이제 미국은 매년 5%를 이제 지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5%를 매년 지출하게 되면 20년이 지나면 그 재단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매년 자산의 5% 지출 의무를 주는 대신 이 돈을 사회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줘서 이 5%를 지출했지만 다시 이게 투자금으로 회수될 수 있게끔 PRI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제도에 따라서 사실은 공익 목적이면서도 투자로서 다시 돈이 돌아오는 구조가 미국에서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투자 자체를 어떤 감독기관이 보고 있다라기보다 본인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체제로서 이제 일반 시민들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서도 자선단체법에서 사회 투자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사들의 책임 하에서 사회 투자를 할 수 있고, 여기서는 자선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서 이 자선위원회 공익위원회가 사회 투자에 혹시 문제는 없는지를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그럼 사회 투자를 좀 활성화하려면 미국이나 이런 그 영국 같은 제도적인 기반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윤호중 의원님께서 올해 초에 이렇게 활성화를 위한 그 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올해 초에 발의가 됐고 4월에 이제 심의가 됐고 검토 보고서가 현재 나와 있는 상태고, 현재는 뭐 그 약간 논의가 홀딩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요지 자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공익법인이 공익 목적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것도 이것도 공익 사업으로 봐달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볼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잘 안 봐주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이걸 명확하게 해달라,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점이 달라지냐? 그러면 이제 그 회계적으로 이건 좀 약간 전문적일 수도 있는데, 공익 목적 사업으로 돈을 쓰는 것과 수익 사업으로 쓰는 것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공익 목적 사업으로 쓰는 거예요라고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그게 또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원래 이제 자기가 수익 사업을 하고 나서 벌어들이는 수익 같은 경우는 운용소득 사용 의무에서 거의 이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투자금으로 얻은 수익은 다시 또 투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이제 주식 보유의 제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그 공익 목적 투자, 사회 투자의 경우는 이 제한을 좀 예외로 해달라, 이런 이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법안으로 이제 법안이 이제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이제 지금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요청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국회에서 검토한 결과 이제에 대해서는 봤을 때는 내용 자체는 실제로 사회 투자에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점으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이 공익법인이 너무 이제 주식과 관련해서 위험한 투자를 해서 자산을 잃는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공익 목적이 없는 돈 벌기 위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감독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부족해서 아직까지는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 논의를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사실 이제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위원회 조직이 장기적으로 만들어져서 이런 사회 투자까지 감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논의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장기적인 제도 개선 과제까지 이제 추후에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긴장을 해서 여러분도 다 긴장되시는 것 같아요. 그 요약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임팩트 투자, 사회적 금융의 공익법인들은 거의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하고 싶지 않아서 또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하려고 해보니 장벽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유들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구체적으로 재단을 실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재단의 자금은
소중한 기부금이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 자산에 운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는 위험 자산에 운용하면은 그 관리자가 처벌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자산에 운용하게 돼 있고 실제로 국내에서도 자산 운용 규정상에 투자성 자산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는 곳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아주 임팩트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임팩트 있는 사업의 어떤 기준은 기부금품법 모집 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사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준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사업은 써서 다 없어져야지 쓴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부금품법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아주 써서 없애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 건 이 둘을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로 가서 혼합시키는 건데 이 혼합을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 상황을 잘 이해하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 공간이 없는 채로 이걸 그냥 해내기는 기존 관행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저희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모신 기관들은요. 그 아름다운 재단의 김진아 사무총장님, 그다음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박수봉 본부장님, 그리고 공익미디어 더 버터의 김시원 편집장님 이렇게 세 분을 패널로 모시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현장성 있게 그다음에 좀 넓은 눈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아름다운 재단은 저희가 재작년 정도에 아름다운 재단이 임팩트 투자를 검토하면서 연구팀을 가동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안에서 상당히 많이 공을 들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치셨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김진아 총장입니다. 이제 좀 전에 얘기했었던 법안과 관련된 얘기들이 사실 좀 딱딱하기도 하고 뭐 이해가 높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좀 실질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재단의 경험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재단에서 그 공유드릴 사례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좀 제한된 시간이라서 제가 좀 보고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두 가지 사례 중에 첫 번째는요. 주식 기부로 조성된 그 사회적 금융 사업 사례를 저희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아름다운 재단이 임팩트 투자 도입을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면서 굉장히 시행착오들을 좀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아마 임팩트 투자를 기관에서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사업이 혹시 우리 조직에는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곳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경험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또 이제 저희들의 시행착오들을 바탕해서 또 그리고 제도적 개선 필요성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기관에서 좀 유의미한 의미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희망가게 사업은 2003년에 아모레퍼시픽의 대표 고 서성환 회장께서 주식 기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기부를 해주셨는데 주식 가액이 좀 큽니다. 이제 50억 규모로 저희가 받았고요. 근데 이제 50억 규모로 받은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저소득 한부모 여성 가장들을 위해서 창업 지원 사업들을 20여 년이 넘게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총 553개 매장을 창업했고요. 그리고 생존율이 좀 깁니다. 72%의 3년 생존율 그리고 연간 상환율은 84.6%에 달합니다. 이 사업은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보증 이제 대출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당시 그 주식으로 50억을 받았던 이 가액들을 주식 매각 또 분할을 통해서 현재 남아있는 자산이 이제 100억 원대 지금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 한 70억 원을 계속 선순환하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 크레딧이니까 대출을 하고 다시 받겠죠. 그래서 70억이 계속 순환되는 구조다. 이제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아름다운 재단과 아모레퍼시픽이 대표적인 사회적 금융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고 그리고 주식 기부라는 것이 이렇게 장기간 그 기금에 아주 지속 가능한 재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임팩트 투자 도입인데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올해 초에 상반기에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재단을 잠깐 설명을 드려 임팩트 투자 도입이 이제 왜 고생스러웠는지 이야기를 좀 이제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재단은 보조금이 없고요. 민간 기부금 100억 그 100%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총 자산 규모는 총 550억 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 한 430억 정도를 일반 기금 운용을 통해서 지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모금을 해서 사업을 하는 금액도 있지만 연 한 15억 정도는 기금 투자 수익을 통해서 이제 운영하는 데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
이제 기금 운용이라는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임팩트 투자 도입을 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애를 쓰다 보니 임팩트 투자라는 게 좀 독특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투자와는 다른데 이것들을 재단 내에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될지 고민이 제일 많았고요. 그래서 임팩트 투자가 단순하게 일반 회사채라던가 일반 투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공익 목적 사업 같은 형태로 볼 것인가 하는 포지셔닝, 조직 내에서 이해하는 작업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상반기에 좀 조사 작업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것만 그 문제가 됐던 건 아니고 조직 내에서 저희가 수익 창출을 해서 일반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 이사회라든가 이제 기금운용위원회 거버넌스에서도 이 임팩트 투자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반 투자인지 아니면 또 성격으로서 공익목적 사업인지 그 규정을 하는 게 가장 어려움이 컸고요. 물론 이게 조직 내에서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일반 수익 사업처럼 일부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두는 방식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는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관 개정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까지 해서 임팩트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이제 좌절이 좀 든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이제 그 리서치하고 한 결과로는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는 공익 목적 사업 성격으로 지원으로 손실을 감안할 수 있는 지원으로 보는 방법이 그나마 현실적이다라는 일단락을 내렸지만,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또 생각이 드실 텐데, 역설적으로 그러면 이건 공익 목적 사업으로 보면 손실이 돼도 되나? 이런 고민이 좀 생기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그 아름다운 재단에서는 주식 기부를 통한 긴 역사,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그 투자를 통해서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또 지금 임팩트 투자라는 걸 새로운 걸 하려고 하다 보니 굉장히 장애물이 많은 상태에서 재단에서는 이 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좀 법제도 개선이 되게 절실하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오늘 이 공익목적 투자와 관련된 이따 발제자께서 이제 한번 뒤에 또 이제 이어서 발제를 해주실 텐데, 그리고 나서 좀 저희도 그 저희 사례를 통해서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덧붙여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징, 자금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용해서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재단의 역할, 그리고 이제 희망가게 같은 경우 예전에 전 자료를 보고 굉장히 감동받았는데, 그 희망가게 지원받은 한부모 가장인 그 여성 가장분이 제일 좋아진 점이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되었다. 그러니까 아이하고 관계가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사회적 금융의 특징, 그러니까 금융 지원과 함께 기술적 지원, 비금융 지원을 함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속성을 이미 가지고 계신 거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 아름다운 재단이 사실 임팩트 투자를 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려운 고비를 넘으신 것 같아요. 이게 자산 운용이냐 아니면은 공익 사업이냐 해서 내부적으로는 공익 사업으로 일단 바라보자.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전개할 건가 지금 이제 그거 고민하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이 문제를 이희숙 변호사님이랑 같이 제도 개선 어떻게 할까 얘기하다가 이희숙 변호사님 계신 동천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초록우산이 복지부하고 굉장히 뭔가를 많이 씨름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됐고, 그 말씀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초록우산에서 복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수봉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가치 페스타 이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 많이 다양한 분야에서 애쓰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초록우산을 모르시는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린이를 돕는 아동 NGO인데요. 나이는 좀 많습니다. 1948년부터 일을 시작해서 올해로 77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돕는 단체이긴 하지만 꽤 많은 나이와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만큼이나 저희를 지원하고 지지해 주신 후원자분이 전국에 한 60만 분 정도 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주시는 거하고 기업에서 모아주신 비용을 합치면 한 2천억 정도 되는데요. 그 2천억의 예산으로 오직 국내 아동을 중심으로, 국내 아동 지원 비율을 저희가 8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 아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국내 아동을 지원하는 아동 NGO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오랜 역사나 그 큰 규모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저희도 계속 그 많은 예산으로 그 많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는 과연 뭐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저희가 예전부터 해오던 일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내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이런 중심으로 일을 해봤었는데요. 사실 이런 단순 후원금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는 다양하게 복잡한 문제를 가진 아이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좀 어려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접근하고 또 지속 가능하게 그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금 임팩트 있는 사업 내지는 임팩트 투자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의 실천 방법들을 좀 바꿔보자라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도는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조금 유의미하게 하고 어떤 거는 완전 실패하기도 하고 뭐 그런 뭐 우왕좌왕하는 그런 시기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시도했던 사업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뭐 공모형 사업에 대한 경험입니다. 한 10년 정도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744개 기관에 12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다양한 뭐 예를 들면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놀이문화 개선이라든지 이주 배경의 아이동의 문제를 다룬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과들을 만들어 왔었고 특히 뭐 지난해에는 다음 세대 재단하고 조금 협업을 해서 한 3억 정도 예산으로 6개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도 해왔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후원금 기반으로 일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후원이 잘 안 됐어요. 라고 하면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가 없게 되어서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투자 개념에 지속 가능한 그 자금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교훈도 그때 얻었었고요. 두 번째 적은 최근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관심 뭐 아름다운 재단에도 엄청 많은 사업하시고 관심 많으신데 저희 재단도 마찬가지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뭐 정서적 지원이나 뭐 사회 심리적 지원 이런 거 해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자립을 하려면 취업을 하게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들어서 취업 플랫폼을 만들어서 직접 아이들이 인턴 뭐 일 경험 이게 아니라 직접 취업에 이르게 하는 데까지 이렇게 가보자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혼자만 할 수 없어서 여러분 가운데 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립준비 당사자 단체에서 시작해서 뭐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까지 성장한 뭐 브라더 스키퍼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과 함께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주 배경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꽤 저희가 많은 지원들을 해요. 연간 평균으로 따지면 이주 배경 아이들 중에 한 9천 명 정도를 저희 재단에서 만나고 있고 이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1년에 한 100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근데 말 그대로 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후원금이라고 한 거는 한번 집행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매년 100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조금 혁신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하면 이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임팩트 투자 개념의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사회복지 법인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많은 제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 뭐 또 이후에 후반부에는 어떤 제약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사실은 이제 사회복지법인에 관련돼 가지고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최근에 굉장히 뭐 관련된 부처의 부서 사람들 또 차관님들 이런 엄청 많이 만나고 다니고 있는데 어떤 것들 때문에 만나는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사회복지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단법인, 사단법인하고는 다른 법인격이고 사회복지법인 아까 77년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되면서 발전해온 그 과정이 다 담겨 있는 그 과정에 이제 공익적 역할을 해온 기관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흐름이 생겨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이고요. 이런 과정, 예를 들면 왜 투자라는 기제에 주목하는가, 공익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이 갖는 의미가 뭘 반영하는지를 이제 김시원 편집장님께 좀 듣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더버터 대표이사이자 편집장을 맡고 있는 김시원입니다. 저는 한 20년 정도 기자 생활을 했고요. 지금도 기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공익 섹션 더버터를 발행하고 있고 더버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버터란 이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빌드 더 월드 베터의 줄임말이고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저희 매체의 미션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앉아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비영리의 고민 자체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도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것 같아서 지금 되게 변화하는 시기에 내가 같이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제 공익 전문 매체이기 때문에 그 이 소셜 섹터라고 불리는 영역 그리고 임팩트 섹터라고 불리는 영역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늘 저희가 주목을 해왔고 이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이 잘 흘러가는 것 그리고 제대로 쓰이는 것 그런 걸 항상 중요하게 바라보고 생각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지난 한 10여 년간 공익 분야를 한번 돌아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름을 붙이면 뉴머니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새로운 자본의 흐름 이런 걸 좀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투자의 방식을 기부에 접목해서 하는 이런 방식들인데요. 이렇게 크게 보면 주요하게는 한 4가지 흐름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개념인데 벤처 필란트로피라는 개념이고요. 이게 벤처 투자하듯이 자선 활동을 하는 그런 형식인데 단순히 이제 돈을 기부하는 게 아니라 초기 단계에 있는 비영리 조직에 약간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투자를 해주는 식으로 기부를 하고 그리고 재정 지원만 해주는 게 아니라 경영 지원, 뭐 전략에 대한 컨설팅, 법률 자문, 뭐 아니면 네트워크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마치 이제 비영리이지만 스타트업을 키우는 엑셀러레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벤처 필란트로피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비영리 스타트업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방금 이제 초록우산에서도 작년에 이제 비영리 스타트업 육성한 사업을 해봤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비영리 스타트업은 이제 조금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이제 비영리랑은 달리 사회 문제를 위해서 좀 민첩하게 움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생 비영리를 의미하고 혁신적인 기술이나 이제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기존의 그 제일 중요한 게 기존의 비영리가 안 가진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재단이나 벤처에서 하기 어려웠던 혁신적인 실험들을 하는 곳들을 이제 비영리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비영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자본이 아까 앞에서 말한 벤처 필란트로피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솔루션은 가지고 있지만 재정 기반이 약한 비영리 스타트업에 자본을 공급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흐름이 빅벳 필란트로피인데요. 빅벳에 대해서는 또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베팅하듯이 거액의 어떤 판돈을 베팅하듯이 이렇게 큰 규모의 돈을 내놓는 자선을 빅벳이라고 하고요. 이게 특이한 건 이게 가진 자원들을 쪼개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단일 프로젝트에 탁탁 내놓는다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카카오의 김범수 창업자가 브라이언 임팩트 재단을 통해서 이 빅벳을 시도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그 글로벌 빅벳 기준은 한 250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한 300조 원 정도를 한 프로젝트에 투입을 해야 되는 걸 글로벌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브라이언 임팩트에서 하고 있는 건 그거보다 규모는 좀 작아서 프리빅벳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방탄소년단 BTS의 슈가가 그 빅벳을 한번 했거든요. 50억 원 규모를 세브란스에 기부를 했는데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이제 병원 아동 청소년을 위한 병원 건립을 해달라 하면서 치료센터 설립을 해달라 하면서 기부를 했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게 액수가 크다고 빅벳이 되는 건 아니고 이게 기부자가 굉장히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단일 프로젝트여야 하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벳을 한다는 걸 저희는 이 문제 하나는 이제 끝장을 보겠다라는 식의 어떤 기부자의 의지가 굉장히 반영된 기부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기반 조성 기부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이제 공익 섹션 프론트 기사로도 쓰면서 제시한 용어인데요. 비영리 단체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토대를 제공해 주는 기부를 기반 조성 기부라고 합니다. 중요한 게 이제 비영리 단체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기부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나 사람, 인프라에 기부를 하는 형식이 되고요. 한국에서는 이런 게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동안.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재단이나 고액 기부자 중심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는 분이 크래프톤 공동 창업자인 김강석 기부자 이런 기부를 하고 있고 아마 그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김장하 그 기부자의 어떤 기부 방식이 사실은 주고 잊어버리는 기부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기부가 뭐 그 기부의 효과가 사실은 뭐 다음 주에 나올지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 사람이나 조직의 가치나 목표를 믿고 기부를 해 주면서 기다려주는 기부를 이제 김장하 선생이 하는 방식의 기부인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거는 기부보다는 사실은 투자에 가까운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기부는 이제 사실은 로 리스크 로 리턴의 방식인데 김장하 선생님의 기부나 기반조성 기부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할 확률도 높지만 반대로 성공한다면 엄청나게 큰 이제 사회적 변화나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기부를 이제 이런 방식의 그 뭐 기반조성 기부나 김장 선생님이 했던 기부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투자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보통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네 가지 뭐 그 벤처 필란트로피라든지 비영리 스타트업 그리고 빅벳 필란트로피 그리고 기반 조성 기부 이거를 주도하고 있는 기부자들을 뉴 필란트로피스트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뉴 필란트로피스트의 뭐 5가지 공통점 이런 식으로 기사를 한번 쓰기도 했었는데요.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고 문제를 완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 원인을 잘 찾아서 그걸 해결하는 기부를 하고 싶어 한다. 이 뉴 필란트로피스트들의 어떤 공통점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익법인 투자랑 좀 연결을 해보면요. 공익법인들이 공익 목적 투자를 하는 이유도 저는 이제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 싶어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지원이 아니라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를 해서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인내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특히 공익법인의 특성상 공공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서 이런 인내 자본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뭐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비영리 스타트업 육성이나 아니면 기반 조성 기금 같은 걸로도 이 투자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새로운 기부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아까 말했던 뉴 필란트로피스트라는 분들도 등장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또 고액 기부자들이 이 공익 목적 투자를 굉장히 선호할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가 출신 기부자들이나 아니면 2030, 2040 세대 좀 젊은 고액 기부자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낸 기부금이 회수 재투자 방식으로 계속 어떤 사회 문제를 계속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계속 쓰일 수 있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좀 기부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 10여 년간 이런 변화를 쭉 이제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공익 목적 투자도 그냥 그 흐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게 이미 오고 있는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익 목적 투자 활성화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공익법인들이 돈을 잘 운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부 생태계나 공익 생태계 전체의 뭐 파이 그리고 규모, 임팩트를 키우는데도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사회혁신 섹터라고 할까요? 공익 섹터 이 분야가 문제 해결을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누적되어서 이제 이런 관행이나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공익적인 재원을 이제 어떻게 조성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범주를 약간 확장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숙 변호사님 사실 이제 공익 목적 투자제도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작동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공익 목적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상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건 이제 사실상 공익 목적 투자를 어떤 돕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공익 목적 투자, 사회 투자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관에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그 사업을 반영을 시켜서 정관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직접 투자를 하는 방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아니면 이건 난 수익 사업이다 해서 수익 사업으로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주무관청이 이 정관 변경 허가를 잘 해주지 않아가지고 사실상 이게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 수익 사업으로 보게 되면 수익이 나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수익이 기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수익 사업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사의 배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리스크가 있는 이제 현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좀 돕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좀 튼튼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세법에 이거를 반영하자라고 해서 이제 세법 개정안이 추진이 됐고요. 근데 일단 세법 개정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쏟아야 되겠지만 이게 또 세법이 개정돼서 공익목적 투자를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돈이 생기는 건 아니죠. 사실 공익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투자로 또 돌리려고 그러면 또 주무관청의 허가라든지 이런 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바는 어떤 기업의 주식 기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미국 사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총 자산의 5%를 의무 지출해야 되는 규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고인 목적 투자가 불가피하게 이제 활성화가 됐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1%를 지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 정도는 원래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큰 규모로 안 해도 특별히 어려움이 없죠. 근데 이제 하나의 규정이 만약에 그 공익법인이 3% 이상, 그러니까 그 공익법인이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년 총 자산의 3%를 지출해야 될 의무가 이제 상증세법에 따라서 생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법인이 주식을 15%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 15%의 주식이란 건 대기업이라고 치면 엄청난 자산이죠. 그 자산의 3%를 매년 지출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큰 돈을 매년 이제 아이들 장학금만 줄 것이냐?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면 30년 후에 그 재단은 문을 닫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 15% 되는 주식을 우리가 충분히 받고 이 돈을 3% 매년 지출하는데 정말 아이들의 뭐 발달 장애인의 지능을 올리는 기술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뭐 월세만 주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커뮤니티 케어가 되는 집을 주고 이런 어떤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가능하게끔 이 PRI 같은 제도도 이 연동해서 또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증세법 앞에서 말한 것뿐이 아니라 기업의 주식 투자를 지금 10% 5%로 제한되어 있는 거를 한 15%까지 늘리게 해주자. 그러면은 3% 지출 의무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데 그 지출해야 되는 것은 또 법인이 너무 임의적으로 한다기보다 또 다른 법인에 또 재분배할 수 있는 그런 규정까지 포함한 또 법안도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행안부 장관님 대신 이제 윤호중 의원님이랑 이 법안들 상증세법 개정안 그다음 주식 투자 활성화 또 이것들 전체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공익위원회 법까지 3개 법안을 패키지로 이제 준비 중이고 지금 하나는 발의가 됐고 2개는 이제 곧 발의가 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공익법인 제도가 여러 가지로 오래됐고 낡고 또 너무 이렇게 규제적 관점에서 되어 있다 보니 부작용만 우려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이제 축소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틀을 한번 좀 가감하게 좀 뚫고 돈도 많이 모으고 돈도 잘 쓰는 그런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한 10분 정도 객석에서 의견을 들었으면 싶은데요. 사실 이 가운데 계신 분이 일찍 오신 분들이셔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왜 공익재단들이 투자라는 기제에 관심을 갖는 걸까? 그 다음에 이렇게 섞어보려고 하는 접근 이게 걱정되는 건 없는 걸까? 여러분들 질문도 있으실 것 같고 의견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개를 내리지 마시고 저기 일찍 오신 제일 먼저 오신 중앙대에서 오신 분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마이크 제가 드릴까요? 마이크가 전달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4학년 재학 중인 김시연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이 분야에 몸을 담고 있지도 않고 그저 관심 하나만으로 온 학생인데요. 저는 우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같은 NGO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들었던 궁금증인데 이 투자를 통해서 뭔가 기부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면에 있어서 후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만 내가 후원한 돈이 투자가 혹시 안 되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걱정이나 조금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이 후원자들의 마음이나 이런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게 우선일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하는 게 먼저인지 어떤 의견이신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주신 분하고 똑같은 고민들 사실 저희도 하고 있고요. 다만 후원자가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60만 분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마다 또 욕구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분은 나는 투자에도 관심이 있고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아니 기부금으로 무슨 투자를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뭐 점차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임팩트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지향하시는 그런 분들을 모아서 사례를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가면 그 규모가 넓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사업을 확장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말씀은 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아동 복지를 하는 곳이긴 하지만 후원금을 계속 해마다 쏟아붓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하기가 좀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뭐 새로운 방식을 한번 도입해봐야지.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이거를 할 수 있으려면 여러 문제 해결을 같이 하는 단체들과 함께 또 자원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 이게 근데 임팩트 투자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라고 하는 정도의 검토 단계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투자증권 이성옥 차장이라고 하고요. 좀 세속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식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그러면 그 기부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부금으로 영수증이 끊어지는지 또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냥 그러니까 현금 기부와 주식 기부가 있다면 어떤 걸 더 선호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주식 기부 관련해서 우선 저희 경험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제 50억 주식 기부를 받았고 이후에 그 금액을 바로 주식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각을 통해서 일단 현금을 기준으로 해서 현금 처리를 하고 법적인 내용은 이승기 변호사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고 저기 23년 전 일이라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이나 일반 저희 이제 주식 기부 문의들이 이제 간간히 들어오긴 하는데요. 주식 기부 문의들이 대부분 비상장 주식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저희들이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주식 기부의 가능성은 사실상은 저희도 희망가 그 이제 그 아모레퍼시픽 기부 외에는 이제 성공적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은 기부자님들은 대부분 현금성 이제 기부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선호된다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시도를 하시다가 이제 좀 이제 제도적인 한계 저희도 이제 주식 기부 제안을 받으면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게 가능한 뭐 이제 비상장이 아닌지 이제 전체 그 비율은 전체 아까 말씀하신 그 전체 보유 비율들은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현금이 가장 이제 원활한 상황이고요. 아까 그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공익목적 투자나 그다음 투자 제한 그다음에 수익에 대한 이제 전체 다시 공익목적 사업으로 투자되는 이제 80% 제한이나 이런 모든 완화 조치들이 좀 되고 기업에 많이 활성화되면 좀 더 이제 그 비영리 단체에서는 이걸 받아서 굉장히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좀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재단에서 어쨌든 이 성공 경험을 계속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단체에 기부를 하시면 그 주식 상당의 금액만큼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금액이 명확하니까 그 금액만큼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시면 되는데, 이제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서 이제 그것도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 다 규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잘 평가해가지고 그 평가 금액만큼 이제 영수증을 이제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 최근에도 제가 서울시 교육청 관련된 토론회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교육청은 주무관청으로서의 생각은 주식을 받았는데 이 주식을 만약에 받고 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무지출 비율이 생기잖아요. 근데 의무지출을 못하면 이 법인이 어려워지니까 주식을 못 받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일정 비율 어떤 요건을 해당할 때만 주식을 받고 아니면 못 받게 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주식을 많이 받으면 의무지출 비율에 따라서 공익법인이 지출을 많이 해야 되니 결과적으로 그 주식을 뭐 배당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 주식을 팔 수 있든지 없든지 공익법인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흘려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법인들이 주식을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공익 생태계 파이를 키울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주식 보유 기부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또 법인 입장에서는 운영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주식을 5% 10% 초과해서 이제 받는다 이러면은 법이 일단 위반되는지 보셔야 되고, 또 요건을 맞추면 초과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초과해서 받았을 때 매년 3% 지출 의무가 생기는데 이만큼 내가 매년 잘 지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이제 기부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기부 받는 부분의 세션이고, 공익 목적 투자라고 했을 때는 투자를 해서 그 투자하는 회사의 주식을 또 보유하는 이슈는 또 별개로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까지 마치 기부를 받을 때와 동일하게 5% 10% 룰이 제한되는 측면도 하나의 부작용이고요. 그래서 정말 좀 제대로 된 사회를 바꾸는 그런 스타트업 벤처들을 키운다는 관점에서는 여기에 있는 5% 10% 룰도 풀려야 조금 이제 그야말로 미국에서 이번에 막 크게 이제 했었던 그런 것처럼 제대로 된 그런 사회공헌하는 스타트업들을 키울 수 있는 공익법인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도 좀 보유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주식이 일단은 그 비율 제한은 있지만 비율 제한이 넘치면 상증세법상에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대상이 되지만, 일단은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 혹시 기부하겠다는 데가 있으면 검토는 하실 거죠? 두 기관은. 네, 두 기관은 검토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연결을 해주시면은 적극적으로 검토 또 법무법인에서도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환영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홍은영 팀장님. 네. 일단 그 시중에 그 사회적 기업 내지는 임팩트를 창출하고 있는 수많은 경제 주체들에게 아주 다양한 자금이 공급된다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그 공급되는 자금은 과연 어떤 성격으로 어떤 기관을 어떻게 선별하셔서 공급하실 건지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공익재단들이 그 공익 목적 투자 제도를 운영하려고 할 때 그러면 어떤 파트너십, 어떤 기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 궁금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앞서 다른 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뭐 피드백이나 뭐 보완 설명이나 이렇게 해서 패널 분들 돌아가면서 3분씩 말씀 듣고 오늘 세션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끝나고 궁금하신 것들은 이제 명함 교환하시면서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름다운 재단에서 임팩트 투자를 처음 고민했을 때 제일 먼저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의 최근 임팩트 투자 기금들이 흘러가는 것이 이제 공적 조성 아니면 기업을 통한 조성이나 여러 가지 그 재원의 출처들이 이제 그런 임팩트 투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재단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그 큰 재원을 더 크게 이제 가진 기업 재단이나 그런 데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 이제 500억 가까이 되는 자산 자체가 순수 민간 기부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쓸까라는 건 굉장히 저희한테 큰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민사회에서 만들어진 그 기부금들을 임팩트 투자라는 생태계, 그러니까 좀 더 그 아까 그 편집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 있는 정말 높은 리스크지만 지속 가능한데 투자하고 싶다는 게 임팩트 투자로 전환하려는
가장 초반의 목적이었고, 이걸 조사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임팩트 투자에도 좀 인기 있는 좀 업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업종이란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각 그 임팩트 투자사들마다 주력 분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야들이 또 있다라고 좀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재단에 만약에 민간 자금을 투여한다면 투자로서나 이게 성취 가능성이나 이제 일반적으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굉장히 보편적인 시민사회를 위한다든지 이런 분야에서의 진짜 지원이 필요한 것들을 좀 접근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직접 투자는 어쨌든 시작할 때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간접 투자 방식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한번 이제 그 영역으로 들어가 볼까, 시민사회라는 새로운 타이틀로 이제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임팩트 투자 영역을 열어볼까, 이제 이러한 고민들을 좀 했었는데, 현재는 지금 이런 제도적인 걸림돌이 있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공익 사업으로 우선은 접근을 해서 제도 개선을 좀 같이 만들어 나가서 이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인기 분야 아니면 이제 좀 이제 사회적으로는 좀 필요하지만 의미나 성과나 이런 측면에서 좀 덜 매력도가 있고 덜 경쟁력 있는 쪽에 오히려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좀 순수한 꿈을 좀 꿨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또 재단에서 이것들을 단계적으로 좀 해나가면서 좀 더 투자하는 방향으로 이제 살려나가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한 1분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그 재단에서는 주식 기부를 통해서 뭐 분할 매각 그리고 20여 년 동안 보유하면서 50억의 규모의 그 기금이 그 주식이 결국은 100억대가 넘는 금액으로 되고, 이제 지속 가능한 20년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사회 투자 경험들을 크게 보유하고 있고요. 그 이 성공 경험과 함께 임팩트 투자라는 걸 새로운 걸 시도하다가 이제 걸림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공 경험 동시에 벽을 둘 다 이제 겪어본 거라서 지금으로서는 아마 최근에 많은 시민사회나 아니면 투자나 여러 가지 법제도 개선 분야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저희가 지금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 방향에서는 어쨌든 주식 기부나 임팩트 투자 모두 지속 가능하게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시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법에 대한 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재단도 좀 앞으로도 좀 개선하는 데 좀 뛰어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아름다운 재단이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로 굉장히 넓은 범위로 여러 시도들을 하면서 사실은 그 사업을 유지해 왔거든요. 뭐 소액 기부도 있지만 주식 기부, 그다음에 뭐 유산 기부, 이러한 다양한 활동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는 좀 더 새로운 투자 영역까지 좀 도전을 하면서 좀 이제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초록우산 어린이장 같은 아동 NGO 사회복지 법인들이 임팩트 투자를 직접 할 수 있으려면 우선 정관부터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관을 바꾸려면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비영리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투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사업을 통해서 그런 효과성을 증명해야 되는 전제가 있고, 그런 성과를 통해서 재단에 이렇게 정관 개정안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단의 정관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또 사회복지 그 재무회계 규칙의 벽을 통과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이 투자 개념을 통해 가지고 지출한 금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거든요. 저희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요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법인들이 임팩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아예 사회복지 법에 임팩트 투자에 관련된 내용을 명시해 달라라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좀 열매를 맺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뭐 이렇게 정관이나 이렇게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도 조금 실천을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인데, 하나는 임팩트 생태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팩트 있는 사업을 측정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 생태계 영역도 있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일들은 조금 더 넓혀서 적극적으로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후원금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임팩트 투자형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봤더니요. 그래서 특히 뭐 아까 질문 주셨지만 저희가 현재도 1년에 한 9천 명의 이주 배경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100억 정도 예산을 쓰는데, 저희가 후원금을 통해 갖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태계 안에 있는 한글, 예를 들면 그 이주 배경 아이들의 한글을 지원한다던가 하는, 또 이주 배경 아이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어떤 그런 기술이나 뭐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협업해서 함께 그런 일들을 같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오늘 이 자리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임팩트 투자에 대한 생태계를 넓혀가고 또 여러 가지 법률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연대체 활동에 지금처럼 또 앞으로는 더 열심히 참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이제 질문 주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또 김지한 사무총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걱정도 되는 부분이고 좀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임팩트 투자사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임팩트 투자와 공익법인들이 하는 임팩트 투자는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임팩트 투자라는 말이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 이제 근데 아직까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게 오래되다 보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투자와 그냥 투자와 임팩트 투자가 헷갈린다. 경계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 한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수익성이 좋아 보여요, 투자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 투자하고 싶은데 임팩트 투자라고 하면 좀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러면 어떤 명분으로 여기를 임팩트 투자라고 할까 고민을 하다가 비건 뭐 성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친환경 투자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임팩트 투자로 우리가 설명을 해도 괜찮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진짜 임팩트 투자는 있는가라는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익법인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되는 이제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임팩트 투자는 기존의 임팩트 투자사에서 못하던 영역들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사무총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측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측정이 오히려 잘 안 되는 곳들이 전 이제 어떤 이런 지원에 소외되는 곳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것, 남들이 잘 안 보는 곳을 잘 골라서 거기를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면서 조금 거기 받쳐주는 역할을 해준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 이게 뭐 공익법인 투자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거 저는 그냥 당연히 이게 이제 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할 것인가를 이제 논의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일종의 사회적 자본이 성숙해지는 과정 우리 이제 거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필연적인 변화라는 생각을 들고 여기 계신 이제 이숙 변호사님이나 이제 기금에서 잘 해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디테일을 잘 잡는 게 좀 중요한 이제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조금 하나 더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 있지만 또 지원이 필요한 영역은 여전히 이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뭐 모든 사업을 투자로 할 수는 없으니까 사회 투자를 통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뭐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구조를 변화시키는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면 또 지원이 필요한 곳은 더 잘 찾아서 그 사각지대를 메우는 그 균형점 같은 거를 공익법인들이 잘 찾아 나가는 게 이제 사실은 앞으로 공익법인들의 좀 숙제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법안을 발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단체들이 그럼 법안 통과되고 나면 그때 사회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곳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법이 먼저 나가서 사회가 바뀐다기보다 사회가 먼저 바뀌니까 법이 따라간다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안은 법안대로 지켜보시면서 먼저 정말 이런 사회 투자를 시도해 보시고 하는 곳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회계 규칙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다 싸우고 있는 초록우산에 감사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같이 이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 같은 경우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설립한 재단이고요. 그래서 공익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신 단체나 기업이나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법률적인 또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저희 동천이랑 협력해서 이제 사례를 만들어가고 그런 사례가 쌓이면 이거 빨리 제도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정부나 국회도 움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여기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도 좀 와 계신 중개기관들도 좀 와 계신데요. 사실 이제 중개기관들 경우에도 이 우리나라 벤처 투자 제도 위에 올라가서 임팩트 투자가 돌아가면서 본인들도 여기서 좀 이탈하고 싶고 뭔가 다른 시도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여지가 없는 걸 굉장히 불안해하고 아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적은 돈이라도 모아서 임팩트 자선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해보고 탈출구를 찾으려는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오늘 보신 것처럼 이제 재단들은 어쨌거나 그 공익법인들은 임팩트에 욕심이 많다. 임팩트에 관심이 제일 많고 그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 논리가 무엇으로 잡히느냐가 생태계엔 중요하니까 꼭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자리도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같이 함께 이제 공익 목적 투자라는 것이 꼭 재단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시민 투자자 관점에서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투자자가 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고려하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페이지 이렇게 넘겨주시면은 이 피드백을 QR 코드를 확인하셔서 남기시면은 이제 다음 행사 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것까지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